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뭐 요즘 비트코인 정말 난리가 아닌데 결국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우리는 뭐 한번 빠지면은 뭐 그냥 끝까지 보죠. 가니까 네. 예, 끝을 보니까 비트코인 돈 벌어준다는데 끝을 안 볼 리가 없겠죠. 이게 보니까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한 1000% 정도 올랐거든요. 예.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뭔가에 빠지면 또 끝을 보는 성향이 있어서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비트코인의 그라운드 제로다. 핵폭탄 터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 원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분의 1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 1.9%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투자자 숫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죠. 제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뭔가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이제 또 어쨌건 벌고 그랬던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많아요. 예,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안 합니까? 혹시 몰래 하면서 안 사실 한다고 제가 그러는 거 하는 아니에요? 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근데 전 비트코인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뭐 국민적 성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왠지 예. 왜 자기 비하 같이 들리기도 하고 예. 그거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경제적인 문제점들 예. 경기도 오랫동안 불안정했었고 그렇죠. 또 본인이 그냥 노력해서 일해서 이 정도의 돈을 만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 이상의 투자가 없다라는 생각 또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마디 나눴습니다만 네. 주변에 이상한 엄청난 성공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예, 거죠. 저 아까 커피숍에서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옆 테이블에 손님이 바뀔 때마다 앉아서 젊은 친구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큰일이다 싶어요. 예, 그래서 예. 실제 그런 어떤 환상들이 있다 보면 투기 세력이 끼기 마련이고 벌써부터 뭐 2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였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적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순진한 투자가들만 울리는 일이 또 벌어질까 봐. 이제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핵폭탄이 우리나라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계속 오른다고 하니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개념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이런 표현 써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걸 막 1년에 1000%씩 뛴대 하면 무언가 이게 지금 내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속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규제도 좀 해야 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트코인을 좀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약간 유사수 신행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모집해서 돈 들고 날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게 비트코인의 열풍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묻지마 투자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저런 사례도 하나 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전국에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삼천리 자전거 주가가 그냥 막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천리 자전거 주가만 치솟은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종목이 주식회사 삼천리인가 그랬는데 거기 주가도 그런 거예요. 삼천리 자전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사실 이게 실물의 코인 봉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실체가 그냥 없죠. 뭐 어떻게 보면 가상의 장부 개념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진짜 장부처럼 네. 뭐 적고 그다음에 빼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그 돈을 내가 가져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보로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특성이 이게 나온 이유가 이른바 대안화폐로서 나온 건데 네. 쉽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저도 할 때 있는데 은행에 들어가서 네. 현금 이체 같은 거 하면 사실 은행은 정보만 주고받지 실제 그렇죠. 화폐는 안 예. 주고받는데 과거의 어떤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거래가 오가는 과정에 국가는 또 돈이 오가는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시장의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난리 나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뿐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아니라 건 사실이야. 선진국에서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돈은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규제를 하는 순간 이건 달아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예, 투자하는 개인도 고민이고 투자를 아직 못한 개인도 고민이고 당국 입장에서도 고민이고 사실 이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위험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런 그 안전장치도 없이 시장이 그냥 자꾸 둘 수도 커져가는데 없고. 그걸 그냥 가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투자사에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ICO 관련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서로 이제 거래를 하면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 네.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 유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그렇죠. 정상적인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대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그건 뭐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일단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잘못해서 규제를 하다 보면 이제 가치의 폭락 문제도 있지만 그 규제를 딱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하면 이게 잘못되는 범죄인가에 대한 또 이런 고민들이 생기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취급을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이 새로운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닫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부 당국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블록이라는 게 이 비트코인 원리는 10분마다 한 번씩 거래 원장을 다시 장부를 다시 쓰는 거거든요. 네. 10분마다 한 번씩 쓰이기 때문에 그 블록들이 쌓여서 체인을 이룬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장부를 조작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네. 왜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디지털 시대 이른바 뭐 4차 혁명이라고 하는데 예. 핵심 기술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동원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거나 무선 통신 같은 경우도 주변에 해킹이나 도체 도감청이 전혀 불가능한 걸 만들 수 있고 미국도 지금 금융기관들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 금융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예. 규제를 한다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막아버리면 우린 또 그 기술에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시장이지만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점에서도 또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전에 직전에 IT 쪽에서 종사를 IT 했었던 쪽에서 경험이 종사를 있어서 원래 양절 변호사 이런 데 관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돈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투자를 못했어요. 원래 이제 문화산업 쪽에 IT 쪽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좀 잘 안 풀려서. 근데 또 한 가지가 예. 그 규제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이게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디 가서 물건 사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뭐 아직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사실은 해외에도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오르냐 값이 두 가지죠. 처음에 지금은 투자 때문에 오르는데 첫째는 나중에 이게 첫째가 2,100만 개로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젠가는 희소성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 블랙마켓에서 쓰이기 그렇죠. 시작했거든요. 정말 세계적인 규모의 범죄 조직들이 마약 거래를 예. 대규모로 한다.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일반인들까지 뛰어든 거거든요. 예. 이게 기반 자체가 굉장히 또 불안정한 또 요소도 있는 보니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게 그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 세계 조직 폭력과 마약 거래상들한테 엄청난 부를 안겨준 거예요. 네, 일반인들이 뛰어드는 그러니까요. 바람에.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이 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참 답도 없고 더군다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좀 미국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요. 예. 플러스 규제라고 해서 이거저거 이런 것들만 빼놓고 나서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는 쪽으로 규제를 가는데 네. 우리는 지금 백분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일단 정부의 방침은 이러저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을 하는 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는 너무 본질적으로 성격이 안 맞는 것이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했었을 때 한국 시장에서 이 기술이 그죠. 살아남을 수 어울리지 있느냐. 않는 것을 네. 규제를 한다라는 측면이 네, 이제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록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ICT 쪽도 일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고민 좀 해서 조만간 이 비트코인 문제 우리가 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결해야 될지. 그거를 해결할 정도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장시호 씨가 뭐 심지어는 특검 복덩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검의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러 가지 전말에 대한 증언도 많이 하고 참 그랬던 장시호 씨가 과연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검찰이 구형을 1년 6개월을 했는데 법원이 2년 6개월로 1년을 더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까지 시켰어요. 사실 어제 장시호 씨가 법정에 출두할 때 모습을 유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혀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단장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간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특검에서 1년 6개월 구형했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법원에 집행유예로 풀어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거의 사실상. 왜냐하면 이번 수사에 정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법원 입장은 이제 검찰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게 특검 수사 도와준 거 충분히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당연히 형의 참작은 해야 하나 일단 장시호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10억입니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국고보조금 7억에다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3억까지. 그 정도 상황에서 실제로 어쩌면 장시호 씨가 수사에 협력을 안 했다면 구형이 5년 이상은 구형이 됐어야 될 사건을 1년 6월을 구형을 한 것이니 우리는 아무리 깎아봐도 2년 6개월은 해야겠다. 이제 법원의 입장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좀 걱정을 하는 건 이렇게 소위 마약 범죄나 아니면은 이렇게 권력형 비리나 뭐 기업 비리 이런 것들은 내부 제보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으면 사실 수사 자체를 못 해요. 그러면 수사, 그러니까 개개인 한 명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는 이번에 의미가 있습니다. 장시호 씨는 사실 아무리 수사에 협조했다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니까. 근데 사회 전반에 전체적인 정의를 세우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제 그래서 특정 범죄 몇 가지 정도에는 우리가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그 플리바게닝이라는 거 있죠. 기소되기 전에 검찰과 양형을 협상하는 것 그런 부분을 일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지금 제도적으로 플리바게닝은 없는 거잖아요. 관행상 좀 마약 범죄 같은 거를 좀 하는 하긴 거고요. 했지만 뭐 관행상 검찰이 이번에 구형을 하면서조차도 장시호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점을 구형이라고 하는 게 벌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을 달라고 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식의 구형을 한 거고 백 변호사가 잘 얘기한 것처럼 이 양형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그래서 그냥 사기 하나만 놓고도 5억 이상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직권남용, 권리방해도 유죄였고 강요도 유죄였고 사기뿐만 아니라 횡령도 있다 보니 법원은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백 변호사의 얘기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 그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근데 이 사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은 또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법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아니면 우리는 법대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판결을 놓고도 이미 일각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김세윤 부장판사가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을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법원이 검찰 말 안 들어주려고 한 것이다. 언론에서도 일각에서 그런 식으로 지적하기도 하고 그런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그냥 법대로 하자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좀 안전하게 가자. 그러니까 마지막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을 딱 보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국정농단이 큰 축이 이것도 있지만 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나 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들이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현수 전 국정원 기소실장입니다. 다 물은 거죠. 거기는 당연히 아직 구속도 안 됐고 거기는 기소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은 사실 우리가 특활비가 청와대로 가고 뭐 최경환 의원에 가고 이런 얘기들을 누구 때문에 알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이현수 기조실장이 말 안 했으면 끝이에요. 다 얘기한 거죠. 뭐. 그리고 또 하나 정유라 아직 기소 안 됐죠. 정유라도 제가 보기에 기소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류의 사건 수사를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시호 씨가 지금 어쨌건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정 구속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럼 나머지 이제 이런 내부 제보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이현수 기조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이제 뭐 특검은 지금 수사를 하진 않습니다만 좀 뭔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동감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플리바게닝을 차라리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장시호 씨가 그 결정을 받던 무렵에 검찰에 쓴 플리바게닝 회의도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암암리의 플리바게닝 회의죠. 네, 그렇죠. 제도로 예. 정착돼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화하자라는 공론화하기 취지의 위해서 이런 아니,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그걸 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공개적으로 데. 하자는 건데 이것도 근데 골치 그 말을 함부로 하기가 아프게 쉽지가 않으니까. 골치 아프게 이게 백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기소 독점주의라서 네.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검찰만 결정할 수 있는 예.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그럼 플리바게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면 이 검찰이 통제가 될 거냐라는 걸 또 우려를 제기를 하세요. 근데 기술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 플리바게닝이 있잖아요. 네, 모든 범죄 적용됩니다. 네, 모든 범죄에 적용이 되는데 플리바게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기, 공금 횡령, 폭행 이런 게 있다. 네. 근데 다른 그 공범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자백해 주는 대가로 내가 사기하고 공금 횡령을 빼주겠다. 그러면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걸. 네, 그렇죠. 기소 단계에서 이 사람은 그냥 폭행으로만 기소를 네. 한단 말이에요. 연방 검찰이. 그러고 나서 이거 사기하고 공금 횡령 기소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누가 재정 신청을 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안 상황에서 되죠. 예를 들어서 이현수 기술실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네.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얘기해 줬다고 해서 이현수 기술실장을 기소를 안 하면은 네. 이거는 제도적인 플리바게닝이 우리가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재정 신청을 해서 강제로 기소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런 현실적으로는 방법은 어렵죠. 없죠.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기소를 반드시 강제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런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때 예. 그 불기소 결정을 다툴 수 있는 것들은 있죠. 근데 뭐 기소고 불기소가 아니라 아예 입건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랑주리 대배심이라고 하죠. 예. 기소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배심원단들에게도 주고 배심원단이 있기 갖고 있죠.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또 이 플리바게닝이기도 하고 또 사법 체계 자체가요. 미국 쪽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약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이상 진실을 알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절차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치가 거의 대등하고 둘이 양쪽이 주장을 하는데 판사는 뒤로 빠져서 심판 역할만 해주는 거고 그렇죠. 예. 결정은 배심원단들이 하니까 예. 그냥 두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보면 그 합의 자체가 잘못되지 않는 한 판사는 존중하게 주겠다는 예, 게 플리바게닝의 예. 취지인데 우리 법적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실체를 밝히겠다는 쪽에 더 무게가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하고 애초에 안 맞는 거예요. 미국은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안 지었더라도 수사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1년 살고 나올래. 네. 그렇더라도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덜컥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팍 들여오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도 마약 수사 관련해서는 네. 다른 사람 한 둘 더 불면 확실히 이제 구형을 적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암암리에 있는 플리바게닝도 판사가 뒤집을 수 있잖아요. 구형을 해도 더 올려서 그렇죠. 선고를 할 수 이번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도 이제 내년부터 뭐 플리바게닝 제도 일부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몇 가지의 범죄에서는 사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행동보다 좀 형을 적게 받더라도 네. 큰 사회 거학을 이제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특정 범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약이나 이런 조직 범죄나 기업형 비리나 이런 것들은 플리바게닝을 도입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범죄 행위에 본인도 개입은 했으나 본인이 스스로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너 이리 와 너도 처벌할게.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 본인이 이제 무언가 양심 선언을 하고 싶어도 나도 처벌받을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내부 고발을 유도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특정 범죄 몇 가지에서는 미국처럼 전면적으로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는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양재열 변호사가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인데 네. 거기다 플리바게닝 권한까지 좀 너무 거대하다고 하는데요. 검찰에게 그건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검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어쨌건 이 사회가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주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그런 것을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내부자 고발 같은 경우 이제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런 법률을 응용을 해서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정해서 실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국정농단이 예. 다시 있을 범죄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자들 입장에서 고민일 겁니다. 예, 그렇게 항목을 정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큰 틀에서 약간 권력형 비리 뭐 이런 이런 정도죠. 정도의 그러니까. 사안을 고려를 해가면서 법을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을까?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안이 또 벌어질 것까지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을 거냐? 아니면 아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도 좀 오히려 법원이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유지하는 게 맞겠다. 이건 입법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고민하시겠죠. 근데 여론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뭔가 그 여지를 두는 거잖아요. 이건 그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서 또 부정이나 비리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 검찰이 피의자와 무슨 딜을 한다. 딜을 한다 뭐 이런 걱정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뭐 요즘 비트코인 정말 난리가 아닌데 결국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우리는 뭐 한번 빠지면은 뭐 그냥 끝을 끝까지 보죠. 가니까 네. 예, 끝을 보니까 비트코인 돈 벌어준다는데 끝을 안 볼 리가 없겠죠. 이게 보니까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한 1000% 정도 올랐거든요. 예.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뭔가에 빠지면 또 끝을 보는 성향이 있어서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비트코인의 그라운드 제로다. 핵폭탄 터지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 원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분의 1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전 세계 1.9%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투자자 숫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죠. 제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뭔가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이제 또 어쨌건 벌고 그랬던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많아요. 예, 사람들 관심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안 합니까? 혹시 몰래 하면서 안 사실 한다고 제가 그런 거 하는 아니에요? 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전 비트코인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뭐 국민적 성향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왠지 왜 자기 비하 같이 들리기도 하고 예, 예. 그거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경제적인 문제점들 예. 경기도 오랫동안 불안정했었고 그렇죠. 또 분들을 우리뿐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아니라 건 사실이야. 선진국에서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돈은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규제를 하는 순간 이건 달아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투자하는 개인도 고민이고 투자를 아직 못한 개인도 고민이고 당국 입장에서도 고민이고 사실 이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위험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런 그 안전장치도 없이 시장이 그냥 자꾸 둘 수도 커져가는데 없고. 그걸 그냥 가만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투자사에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ICO 관련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서로 이제 거래를 하면 거래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 네.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 유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그렇죠. 정상적인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대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그건 뭐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일단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잘못해서 규제를 하다 보면 이제 가치의 폭락 문제도 있지만 그 규제를 딱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게 내가 하면 이게 잘못되는 범죄인가에 대한 또 이런 고민들이 생기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취급을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이 새로운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닫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부 당국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블록이라는 게 이 비트코인 원리는 10분마다 한 번씩 거래 원장을 다시 장부를 다시 쓰는 거거든요. 네. 10분마다 한 번씩 쓰이기 때문에 그 블록들이 쌓여서 체인을 이룬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장부를 조작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네. 왜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디지털 시대 이른바 뭐 4차 혁명이라고 하는데 네. 핵심 기술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에 있는 컴퓨터 서버를 동원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거나 무선 통신 같은 경우도 주변에 해킹이나 도체 도감청이 전혀 불가능한 걸 만들 수 있고 미국도 지금 금융기관들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 금융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예. 규제를 한다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막아버리면 우린 또 그 기술에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시장이지만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점에서도 또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술적인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전에 직전에 IT 쪽에서 종사를 IT 했었던 쪽에서 경험이 종사해서. 있어서 원래 양재열 변호사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돈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투자를 못했어요. 원래 이제 문화산업 쪽에 IT 쪽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좀 잘 안 풀려서. 근데 또 한 가지가 예. 그 규제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이게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디 가서 물건 사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뭐 아직 우리나라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사실은 해외에도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게 비트코인의 열풍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묻지마 투자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저런 사례도 하나 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전국에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삼천리 자전거 주가가 그냥 막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천리 자전거 주가만 치솟은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종목이 주식회사 삼천리인가 그랬는데 거기 주가도 그런 거예요. 삼천리 자전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예.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사실 이게 실물의 코인 동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시체가 없죠. 뭐 어떻게 보면 가상의 장부 개념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진짜 장부처럼 네. 뭐 적고 그다음에 빼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그 돈을 내가 가져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보로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특성이 이게 나온 이유가 이른바 대안화폐로서 나온 건데 네. 쉽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저도 할 때 있는데 은행에 들어가서 네. 현금 이체 같은 거 하면 사실 은행은 정보만 주고받지 실제 그렇죠. 화폐는 안 예. 주고받는데 과거에 어떤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거래가 오가는 과정에 국가는 또 돈이 오가는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시장의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라고 하는 본인이 그냥 노력해서 일해서 이 정도의 돈을 만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 이상의 투자가 없다라는 생각도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마디 나눴습니다만 네. 주변에 이상한 엄청난 성공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예, 거죠. 저 아까 커피숍에서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옆 테이블에 손님이 바뀔 때마다 앉아서 젊은 친구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큰일이다 싶어요. 예, 그래서 예. 실제 그런 어떤 환상들이 있다 보면 투기 세력이 끼기 마련이고 벌써부터 뭐 2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였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적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순진한 투자가들만 울리는 일이 또 벌어질까 봐. 이제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핵폭탄이 우리나라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계속 오른다고 하니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의 개념을 잘 모르면 모를수록 이런 표현 써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걸 막 1년에 1000%씩 뛴대 하면 무언가 이게 지금 내 돈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속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규제도 좀 해야 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트코인을
좀 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약간 유사수 신행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모집해서 돈 들고 날르는 거예요.